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연일 폭발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몽펠리에의 이번 시즌 리그왕 11라운드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3대0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거든요. 경기에 나갔다 하면 공격 포인트예요. 정말 놀라운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 활약 다시 봐야죠. 면밀히 살펴봐야죠. 얼마나 뛰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파리 생제르맹은 8월 4일 새벽에 몽펠리에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리그왕 11라운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경기에서 전반 10분 만에 이강인 선수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고요. 자이레 에메리 선수가 후반전에 추가골, 그리고 교체 출전한 비티냐 선수가 쐐기골을 넣으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몽펠리에에게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몽펠리에가 10위권 밖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몽펠리에를 잡은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니죠. 다만 이 경기에서는 눈여겨볼 장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되새김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강인 선수가 전반 10분에 골을 넣었을 때 오른쪽에 하키미의 크로스를 은바페가 흘려주고 이강인이 왼발로 잡아놓고 왼발 슈팅, 정말 대단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른 두 골도 연계 플레이가 빛나는 장면이 있었죠. 우스왕 덴벨레와 자이레 에메리의 원투 패스에 의해서 자이레 에메리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두 번째 골이라든가, 아니면 하키미가 오른쪽을 파고들고 컷백했을 때 비티냐가 이선에서 들어오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까지 이 경기는 공격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은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간격 유지라든가 수비 쪽에서의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는 위기상황이 초래되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공식 5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뒀고 공식 5경기에서 모두 3골을 넣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왕 1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니스가 경기를 치러야 되니까 니스 경기 결과에 따라서 2위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일단 1위 경쟁을 뜨겁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경기는 경기 내용을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몽펠리에를 압도한 경기였죠. XG값에서는 1.16 대 0.47이었고 점유율에서 7대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슈팅 숫자 보세요. 파리 생제르맹은 슈팅을 21개나 했고 유효 슈팅 10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대0 승리가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몽펠리에의 저 두 차례 유효 슈팅이 상당히 날카로웠다는 것도 분명하죠. 일단 이 경기를 통해서 5연승을 달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이 전술적으로는 주 공격 루트로 보였는데 하키미가 위로 올라가면서 3패 형태로 바뀌는 모습이라든가 덴벨레와 하키미, 자이레 에메리의 호흡이 굉장히 위력적이었죠. 특히 덴벨레가 넓게 펼쳤을 때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자이레 에메리라든가 하키미가 들어오면서 컷백을 하는 모습 또는 원투 패스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는 덴벨레가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갈 때는 하키미가 넓게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측면을 공략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에서 주로 공격을 전개하고 중앙이나 왼쪽 라인에서 마무리 짓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던 거죠. 다만 몽펠리에를 상대로는 상당히 위력적인 공격 루트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패턴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라인에 국한되면서 왼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방향 전환을 좀 하면서 다양한 패턴을 통해서 양쪽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존재를 하고요. 또한 하키미가 오른쪽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 오른쪽 뒤쪽 공간을 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몽펠리에가 노리는 장면도 몇 차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키미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앞쪽에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역습을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역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마련을 해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파리 생제르맹의 오른쪽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웠기 때문에 오른쪽 공격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마무리는 중앙이나 왼쪽 아니겠어요? 특히 이 팀은 은바페의 팀이란 말이에요. 은바페에게 어떻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 은바페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강인의 모습도 굉장히 위력적이었던 거죠. 자, 이강인 선수 골 넣었습니다. 골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죠. 이 방송은 이강인을 위한 방송 아니겠어요?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62분 출전했는데 슈팅 하나 때려서 유효 슈팅 하나, 그리고 그것이 골입니다.
볼터치는 73회고 패스 성공률이 100%야. 어쩔겨 이거 어쩔겨. 47번 패스를 했는데 47번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키패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드리블 성공률이 60%인데 5번 시도해서 3번 성공한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특유의 드리블이라든가 패스라든가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62분밖에 출전하지 않은 게 좀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2대0이 되고 나서 이강인 선수를 교체 아웃시키면서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풀타임으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는 공식 3경기 연속골입니다. 저희가 AC밀란전 골 넣은 다음에 한번 영상을 만들었는데 AC밀란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을 넣은 거죠. 자, 그리고 브레스트전에서 음바페에게 환상적인 그런 패스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예술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경기 몽펠리에전에서의 골, 이 골도 환상적이었습니다. 이 골은 리그 데뷔골이죠.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골맛을 보고 있다는 것,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는 것, 이건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다면 팬들의 머리에 이강인이라는 이름을 강하게 새겨둘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기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왼쪽 측면에 배치를 했어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중앙 쪽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그냥 왼쪽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여하튼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배치가 되면서 오른쪽에 덴벨레와 하키미, 왼쪽에 음바페와 이강인,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서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다는 거죠. 물론 주 공격 루트로 오른쪽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서 왼쪽을 이용하는 장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라인에서 이강인과 음바페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사실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했기 때문에 경기를 계속해서 주도해 나갔고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이강인, 오른쪽에 덴벨레 4-4-2 형태로 계속 공격을 전개했거든요. 그 대신 음바페는 전방 쪽에서 많이 뛰었죠. 그런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4-3-3 포메이션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전방에 콜롬 모아니든 하모스든 왼쪽에 음바페, 오른쪽에 덴벨레 또는 이강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왼쪽 메짤라 자리에 이강인이 들어가면서 공격적으로 나갈 때는 왼쪽 윙어로 빠져서 측면 공격을 전개하고 수비 시에는 중앙 쪽으로 돌아서 중앙을 두텁게 형성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좌측 메짤라로 음바페와 호흡을 맞출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여기다가 음바페와 이강인의 호흡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네, 이전 경기에서는 이강인의 도움을 음바페가 골로 연결했고 이 경기에서는 음바페가 흘려주는 걸 이강인이 골로 연결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호흡이 맞아떨어진다면은 팀 득점력도 올라가고 음바페의 득점력, 이강인의 득점력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팀은 음바페의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의 득점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음바페하고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준다? 그럼 당연히 이강인 카드는 선발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미 이강인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 다양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좌우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뛸 수 있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밑에서도 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강인 선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경기 끝나고 나서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또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강인은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뛴 선수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선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파리 생제르맹 지휘봉을 잡았을 때 이미 이강인 선수는 영입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영입한 건 정말 행운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선수이고요. 또 하나는 그는 압박에 정하고 탈압박에 강하고 항상 옳은 선택을 내리며 골을 넣습니다. 그는 플레이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매우 극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강인 선수는 계속해서 선발로 뛸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사실 이강인 선수를 다양하게 쓰면 경기 내부적으로 전술적인 변화가 유동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 될 수도 있겠죠. 이강인 선수하고 음바페의 호흡이 좋다는 것,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강인 선수를 선발에서 뺄 이유가 없는 거죠.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다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지금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듯 보입니다.
그럼 11월 경기 일정을 보죠. 일단 챔피언스리그 AC 밀란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랭스, 모나코, 뉴캐슬로 이어집니다. 워낙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죽음의 조에 속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경기 일정이 쉽진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밀란을 상대로 한 차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원정 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고요. 랭스하고 모나코를 상대로도 충분히 승점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경기 일정이 챔피언스리그 경기 일정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일정은 아니니까요.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리그에서 1위를 좀 공고히 하는 그런 승점을 획득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보고 있자면 헉소리가 나오고 환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강인 선수 골 터졌을 때 홍구장에서 모든 팬들이 리라고 외치잖아요. 리! 와, 난 짜릿했어. 네, 이강인 선수 이런 짜릿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파이팅 해주세요. 이강인 파이팅! 아이 좋아.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